하나하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파보는 백일학의 딥뷰, 또 새로운 시리즈죠. 인공지능의 시대 1, 2, 3편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인공지능의 시대, 그 다음에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뭐가 문제이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 또 앞으로 이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3부작인데요. 1부는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먼저 다룰 거고요. 창업과 기업가에게 필요한 접근 전략, 그다음 세 번째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고민을 해야 이 시대를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코칭적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꽤 긴 시간 동안 발전되어 왔습니다. 약 70년 이상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꽤 오랜 시간 전부터 발전했지만 사실 90년대 초중반부터 많은 기반 인프라와 함께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뭐 첨단 기술인 것 같아도 개념이라든가 원천 기술들은 50년대부터 발전되어 왔다는 점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라면 사실 5년 뒤, 10년 뒤에 인공지능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사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저도 이제 한 40대 한 중반쯤 되는데 살아보다 보면 마치 세상을 지배할 것 같다가도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는 건 제품이라든가 기술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인공지능도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공지능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최소한 70년 이상의 어떤 개념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과학자라든가 많은 관계자들이 그만큼 중요시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발전되어 왔다는 거죠. 후퇴의 시기가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장 곡선을 그려왔기 때문에 상당 시간 동안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 200년 생애에서는 인공지능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요, 4차 산업혁명의 많은 기술들과 함께 성장을 해왔는데요. 인공지능을 표현하다 보면 4차 산업혁명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에 있는 많은 요소들이 인공지능의 많은 발전에 기여를 했고요. 또 인공지능의 많은 요소들이 4차 산업혁명의 많은 기반 기술이나 개념들과 굉장히 오버래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는 AI를 그 안에 있는 핵심 요소로도 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더 큰 개념이 아닙니까라고 말은 하겠지만 사실 산업 경제적인 공장적인 측면에서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4차 산업혁명은 좀 큰 개념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는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개념이 좀 더 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따로 다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표에 보시다시피 정말 우리 일상 많은 요소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 있고 그 많은 기반 기술 덕분에 인공지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다. 즉, 한 영역에서만의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삶 곳곳에서 인공지능을 만나거나 발견하거나 접하게 되거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이 AI 시대가 과연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글쎄요, 자동차의 등장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기술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새로운 분야를 바라볼 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기술들은 무언가를 잘 되게 하는 대신에 무언가를 파괴하거나 없애게 하거나 그다음에 줄어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을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인공지능 시대를 이제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정확한 정답 가까운 어떤 결과물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막 시작한 시기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들은 몇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이것이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가져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먼저 이제 알파고와 바둑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도 이세돌 선수의 어떤 그 경기를 보면서 저 내심 한편으로는 이세돌 선수가 이기길 바랬고요. 그리고 실제로 알파고가 지기를 바랬습니다. 저도 기술의 분야에 있고 바둑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세돌 선수 사실 제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알파고의 등장이 사실 인간에게 미칠 영향이 컸기 때문에 특히 이 게임에서 바둑이 갖는 위치가 굉장합니다. 수많은 게임 프로그래머들이 바둑을 이기는 인간의 바둑 고수를 이기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그 시기가 도르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4승 1패, 어쩌면 1승 4패죠. 이슬 선수는 알파고 시리즈의 1승을 거둔 인간의 마지막 인간이 되었어요. 그 점에서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회자할 때, 알파고가 회자될 때, 바둑이 회자될 때 이슬 선수는 아마 유일한 승자로 기록될 만큼 인류사의 큰 이제 기록이 될 텐데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 승리라는 거죠. 그 점에서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씁쓸한 면도 있고 불안한 면이 없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바둑 경기에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AI 바둑 기사를 활용하다가 뭐 발각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걸 보면 이제 바둑 기사들에게 이제 인공지능 바둑은 어쩌면 이제 뗄 수 없는 그런 뭐랄지 아군인지 적인지 알 수 없지만 내 옆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의 바둑 고수들이 이 알파고나 인공지능 바둑 덕분에 굉장히 기력이 빨리 상승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존재하지 않았던 접근법이라든가 뭐 수놓기 이런 것들이 발전되는 걸 보면 마냥 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나. 또 그리고 알파고가 바둑에 등장해서 아직 뭐 지금 알파고가 사실 상용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 점에서는 만일 상용화 됐다고 해서 그러면 인간의 바둑 세계가 없어질 것인가 하는 질문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극단적인 질문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알파고 제로, 지금 알파고의 최신 버전이죠. 바둑계에서는 최신 버전인데 1승을 거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저는 그 강의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알파 제로로부터 1승을 거두신다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IT 회사, 전 세계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들이 여러분을 특강 강사로 볼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세돌 선수 구단도 이기지 못해도 무언가를 해낸 거거든요. 그 점에서는 기존의 바둑 고수들이 공부하고 접근했던 전략과는 또 다른 여러분들이 알파고 같은 그런 게임 AI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기존의 선수들과는 좀 다른 접근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음악을 작곡합니다. 저는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뭐 저도 아마추어 합창단에 있었고 지휘도 해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저희 아내도 이제 피아니스트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클래식 음악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곡들을 또 즐기면서 살았고 지금도 뭐 시간 여유가 된다면 뭐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의 어떤 여유들을 좀 갖는 편인데요. 그 속에는 이제 유명한 작곡가들과 유명한 연주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곡을 인공지능이 작곡을 시작했다는 거죠. 실제로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뭐 이걸 굳이 돈 주고 사야 되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AI가 그린 그림이 뛰어나서 전 샀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점에서는 인공지능이 작곡도 창의적인 시대, 예술과 창의력이라는 어떤 분야에서 절대 인공지능이 넘을 수 없을 거라고 봤는데 인공지능이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이게 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좀 충격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아티스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일반인들하고 AI를 얘기해도 약간 벽 같은 거라든가 무심함 같은 게 느껴지는데 이쪽은 더한 것 같아요. 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꼭 나오기 전부터라도 이런 예술 분야의 어려움이 사실 존재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만성이 되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이 예술 분야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창의력에 대한 정의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좋아하는 피아노 중에 스타인웨이의 스피리오라는 피아노가 있는데요. 이제 자동 피아노입니다. 요즘 옛날 서구 영화 같은 거 보면 자동 피아노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종종 보게 되잖아요. 이런 특징이 뭐냐면 이제 곡을 고르면요. 그 유명 연주자가 연주했던 음악을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이 건반이 그 음악에 최대한 근접하게 녹여주는데요. 건반의 센서의 깊이가 뭐 몇백분의 1 정도의 세밀함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글쎄요. 일단 거의 그대로 흉내내는 건 성공하기 때문에 이게 인공지능을 연구해보면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양질의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만간에 이 연주 기계가, 즉 이 피아노가 어떤 사람의 연주를 그냥 재생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자기가 학습을 해서 제 분위기에 맞게끔 연주를 창작해서 들려주는 것도 그걸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연주자 스타일이라든가 작곡가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기존의 곡을 골라서 우리에게 곡을 추천해주는 정도지만 수년 내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곡을 그 자리에서 재창작을 하거나 해서 들려주는 시기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AI가 가수가 되고 배우가 된다면 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의 주인공 아담은요.
1997년도에 데뷔한 사이버 가수입니다. 그때도 뭐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는데 지금 보면 사람 아닌가 너무 티나죠? 근데 애니메이션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꼭 실사처럼 애니메이션이 사람과 비슷해야 되냐? 이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지금 거의 사람의 흉내를 내서 사람이 구분도 못할 정도의 어떤 생생함을 구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또 별도로 좋아하는 걸 보면 애니메이션에서 이 AI의 어떤 인물 캐릭터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시장성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점에서는 뭐 일본 같은 데에서는 이미 사이버 가수의 음반이 생각보다 많이 팔려나가는 것들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AI가 가수가 되고 배우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예술 분야의 인공지능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된 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앞서 소개했던 그 작곡을 하는 AI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이전의 음악, 즉 이제 데이터를 좀 구하기 쉽고 저작권에 좀 열려 있는 곡들을 하다 보니까 1970년대 이전 국악으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듣는 스타일로 만들려면 결국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모차르트보다 음악을 빨리 작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본들 모차르트 스타일 안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인간의 개입의 역할이라는 게 곡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협업을 하거나 인공지능이 약간 아이디어를 주는 정도로 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바꿔가는 데 성공을 한다면 이 음악 시장은 인간의 비중이 훨씬 적어질 테고요. 그렇다면 음악 시장 자체가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더 늘어날 건지, 더 많은 아티스트가 쉽게 참여한다면 이 음악 시장이 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나를 닮은 배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이 AI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거죠. 그 점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뭐 아마추어 배우 지망생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하겠대요. AI가 나를 학습하겠다면 나는 돈 주고 내 데이터를 팔겠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었습니다. 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나를 흉내내려고 한다면 내 데이터를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 AI가 나를 흉내내려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날 내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내고 많은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부딪힌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AI에게 그 역할을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가볍게 올리는 사진 중심의 CF 사진이라든가 간단한 CF를 찍을 때 내가 직접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일부 장면을 수정할 때 AI가 등장한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치지 않고 쉬지 않는 인공지능 배우, 나의 인공지능 아바타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많은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대체해가고 있는데요. 의료나 교육 분야에서의 대체율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 업무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개발자인 저의 역할은 대체되지 않을까요? GPT-3 같은 걸 보다면 제 일자리도 상당 부분, 제 역할도 많이 비중을 줄일 것 같아요. 제가 인공지능 이러닝을 개발할 때 제 캐릭터 명칭이 백작이었는데 제가 AI를 개발하고 제 일자리를 AI한테 뺏기는 상황이 오지 말라는 보장은 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내가 추출될 수 있는 거고 내가 만든 업무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대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렇다면 AI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얘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구상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점에서 나의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덕분에 PPT 만들 때 디자이너를 좀 쓰지 않게 되고 자료를 좀 쉽게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디자인을 비교하게 되고 주변에 많은 책과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보면서 제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전 같으면 강의를 하거나 할 때 현장에 가야 됐고, 그 다음에 강의 준비를 한다 그러면 수많은 책을 쌓아놓고, 줄을 거듭해서 공부했다면 요즘은 디지털이 거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업무에 대한 어떤 생산성, 컨텐츠 생성에 대한 생산성도 많이 바뀌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물론 제가 이제 3부에서 질문도 던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준비들을 해야 되는 것들은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이 과목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최종 결정은 결국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공지능 힘을 두려우시다면 여러분의 역할을 최종 결정자의 역할로 올라가십시오. 결정자의 결정을 돕기 위해서 AI가 존재하겠지만 절대로 그 결정자에게 우리가 이 사람이 AI에게 역할을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리는 거죠. 그 점에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는 지시를 하는 입장이나 결정을 내리는 입장, 책임을 지는 입장으로 간다면
AI가 대체할 확률이 낮아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뭐 성과급이라든가 자신의 업무를 선택해서 하는 일보다는 누가 정해주는 일들을 더 선호한다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AI 입장에서는 대체하기 쉬워지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니즈가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좀 하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조금씩 더 앞서가면서 상상하면서 살아올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위해서 한 2~3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왔다면 1시간, 2시간 강의하는 입장에서 강의가 메인이 아니라 시간성으로 보면은 운전한 게 메인이 되는 거죠. 제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비즈니스를 바라볼 때 이제 돈에서 시간의 축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저의 역할은 강사인가요? 운전기사인가요? 애매해지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의 어떤 역할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 자율주행차가 등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운전을 하진 않고 그냥 움직일 수 있다면 상당히 먼 거리를 좀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드론으로 한다면요. 하늘을 나른다면 글쎄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정도의 시간 안에 주파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KTX 있으니까라고 말하면 또 할 말 없습니다만 이 드론의 특징은 내 집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여기에 가서 표를 사고 여기에 가서 기다렸다 타는 그런 과정을 배제할 수 있다면 또 코로나 시대에 역 같은 데 가서 검사해야 되고 이런 또 제한을 받는 것보다는 내 차니까 나 혼자서 움직이는 거에 성공을 한다면 드론으로 할 수 있다면 많은 부분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시대가 왔을 때의 강사가 아니라 그런 시대를 대비하는 강사가 되어줘야지 막상 그 시대에 왔을 때 내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도 저는 늘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많겠지만 조금 앞서서 미리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 말은 뭐죠? 인공지능을 좀 미리미리 좀 접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역할은 내 말 알아듣는 거나 내가 그 글자를 입력할 때 글자 넣는 오타를 잡아내는 역할만 쓰고 있는데 그런 범용 인공지능,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뭐 10억 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10억 명이 똑같은 인공지능을 쓰는 것 같지만 스마트폰 안에서 개인화의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음성 임식이라든가 해보면요. 1, 2%지만 좀 더 나에게 최적화되는 것들이 실제로 결과물로 봤을 때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점에서는 누구나 인공지능을 이제 갖는 시대라면 내가 나한테 맞는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거나 아니면 사거나 아니면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저도 코딩을 하는 입장에서 뭐 아직은 그렇게 뛰어난 실력은 아닙니다만 코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AI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내가 원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시대까지도 한번 꿈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식량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데이터를 제공하면 인공지능은 여러분 스타일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누구누구의 특정한 사람의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그 사람 데이터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훈련시킬 수 있는 내 AI인데 내가 주어야 될 데이터가 없다면 그 데이터를 사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남의 데이터를 사오게 되면 아무래도 최적화면서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AI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에 줄 수 있는 데이터를 내가 만들어내고 많이 축적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글을 많이 써놔야지 AI가 내 글을 읽고 내 글을 흉내를 낼 텐데 이런 역할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거나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훈련한 AI를 사오거나 그다음에 남의 데이터를 사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최적화 작업이 좀 늦어진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다 쓰시잖아요. 근데 한두 개 정도 AI 기능이 들어있는 걸 좀 더 사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집에 그 인공지능 청소기 도입하는 게 지금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인테리어 할 때 바닥을 다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직은 바닥에 뭐 애들 장난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공지능 청소기 아직 도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년 내로 아마 도입할 수 있는 시기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좀 돌아가려면 AI가 좀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사실 가정용 컴퓨터로 뭐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거 하면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10여 년 전부터 그 스마트워크 같은 거 얘기할 때 그 집에서 한 이메일로 수천 명한테 이메일만 보내봐도 컴퓨터가 거의 다운될 정도로 멈춰버린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몇천 명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의 컴퓨팅 파워가 좀 강력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뭐 그래픽카드 요즘 비싸잖아요. 왜냐면 AI를 해야 된다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를 미리 좀 많이 해두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AI에 맞서는 천재적인 지니어스 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세열 선수가 단 한 판이지만 인공지능을 이겼을 때 본인 혼자 힘이 아니었고 전날 호텔방에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바둑 그 고수들을 불러서 밤에 새다시피 하면서 그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를 연구하고 네 번째 판에 임해서 경기를 불리한 돌레에서 시작했지만 역전을 시켰다는 점에서는 그 점에서는 그런 뛰어난 팀들을 가진다면 그 팀들이 AI를 분석하고 연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아직도 AI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알파고 1승하기, 알파고로부터 1승하는 스터디 모임 하는 거 만들어 보세요. 대신 로레벨 수준으로 만나면 학습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고요. 여러분도 뭐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겠지만 뛰어난 사람들과 팀워크를 갖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떠세요? 인공지능 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든 기술은요, 양면성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내가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 시대도 열릴 거고요. 이제 하늘을 아는 시대도 열릴 거고 인공지능 시대는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보려고 할 것인가? 물론 모든 기술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등장하자 매연이 생겨났잖아요.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 걸 봤을 때 매연 때문에 자동차를 다 포기할 것이냐? 이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우리가 좀 더 유리하거나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보되 부정적인 면을 좀 더 먼저 일찍 해소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 기술의 혜택을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는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뭐 어느 나라에 태어났다, 재산이 얼마나 이전에 기술은 요즘 보면은 거의 격차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좀 더 빨리 준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서 인공지능의 시대를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기회의 시대로 좀 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